미국이 또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말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시한까지 붙었습니다. 워싱턴은 단언했습니다. 30일이면 끝난다. 대부분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세 뉴스가 나오자 사람들이 서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질문을 비웃듯 던졌습니다. 누가 한국산 메모리를 쓰겠습니까? 그 질문 하나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협박하던 쪽이 비행기 표를 끊고 기다리던 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단 한 달 안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관세가 더 무서운가요? 아니면 기술이 더 무서운가요? 댓글로 관세, 기술 하나만 남겨주세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는 공장 하나가 세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말하지 않고 이긴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워싱턴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리처드 헤인즈가 웃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강경파 중심에 선 사람이죠. 그는 테이블에 서류를 던지듯 놓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숫자만이 아니다. 시한도 붙는다. 저는 그 옆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엘리자베스 카터, 월가 출신 리스크 분석가입니다. 제 세계에서 관세는 통제예요. 통제가 가능하면 분석도 가능하죠. 분석이 가능하면 승패도 예측 가능합니다. 저는 메모 첫 줄에 썼어요. 관세 통제 가능. 리처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은 시장을 포기 못한다. 관세 100%면 끝이다. 회의실에 있던 30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공식을 수없이 봤거든요. 압박하면 굴복한다. 숫자로 조이면 정책이 바뀐다.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문건 한 귀퉁이에 적힌 숫자였죠. 30일. 시한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처음으로 펜을 멈췄습니다. 30일이면 한 달이죠. 한 달 안에 한국이 무너질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관세는 버튼 하나야. 30일이면 끝난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동료 제이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번에도 확실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한국은 선택지가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일. 그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관세 뉴스가 나갔습니다. 그날 밤 뉴욕 시장이 요동쳤어요. 저는 화면 6개를 켜놓고 지켜봤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흔들렸죠.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폭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차트는 멈춰 있었어요. 거래량이 뚝 끊긴 거죠. 매수도 매도도 아닌 정지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손이 식는 걸 느꼈어요. 폭락은 계산이 됩니다. 공포의 크기를 숫자로 잴 수 있죠. 하지만 정지는 계산이 안 됩니다. 새벽 2시 메일이 왔습니다. 백악관 쪽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메모리 공급 찾을 시 생산 중단 가능성. 보낸 사람은 실리콘밸리 AI 기업 연합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었어요. 내용은 더 간단했습니다. HBM 공급 지연되면 데이터 센터 확장 라인 전면 중단. AI 일정 재검토 불가피.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관세는 비용입니다. 비싸지는 거죠. 하지만 공급 중단은 생존이었어요.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메모를 썼습니다. 관세는 비용, 공급은 생존. 다음 날 아침 회의가 또 있었어요. 리처드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기업들이 겁먹은 거야. 한국이 공급 줄일 리 없어. 장사꾼들이잖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2단계에서 공급이 위험합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겁먹은 분석가로 낙인 찍힙니다. 월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확신을 유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메일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세 곳에서 동시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메모리 없으면 우리도 멈춥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리처드에게 가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흐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관세는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지는 계산이 안 됩니다. 사흘 뒤 특사단이 꾸려졌습니다. 겉으론 협상이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확인이었죠. 저도 동행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리스크 분석 자문이라는 명목이었어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리처드는 1등석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태평양이 보였죠. 끝없이 넓었어요. 리처드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긴장하지 마. 한국은 결국 양보한다. 항상 그랬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난 20년간 관세 협상 사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멕시코, 중국, 베트남 모두 결국 굴복했죠. 숫자가 증명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한국은 그 나라들과 달랐어요.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70%가 넘었습니다. 대체제가 없었죠. 일본도 대만도 중국도 당장은 못 채웠어요. 저는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만약 이번엔 다르다면? 그때 기내 와이파이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쪽이었어요. 마이클 로에. AI 데이터 센터 기업 연합 고문이죠. 그는 짧게 썼습니다. 엘리자베스, AI 확장 일정 전면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메모리 없으면 우리도 멈춥니다. 제발 현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는 화면을 오래 쳐다봤어요. 제발이라는 단어. 마이클이 그런 말을 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정한 숫자파였죠. 감정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현장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기류가 불안정하다는 기내 방송이 나왔죠.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조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협상도 기류가 불안정할 것 같다고요. 착륙 30분 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관세 한 줄에 공장이 무너지는 걸 수없이 봤다. 그래서 한국도 그럴 줄 알았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습도가 높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긴장감 같은 게 있었어요. 차로 40분을 달렸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사람이 가득했어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었죠. 유럽 억양, 일본어, 중국어, 심지어 영어도 들렸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초조함. 저는 리셉션 직원에게 물었어요. 지금 무슨 행사라도 있습니까?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요즘 매일 이래요. 매일이라고요? 저는 로비 구석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두 남자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독일 억양이었죠. 예약 확정됐어? 아직이야. 대기 중이래. 대기? 돈은 문제 아니잖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물건이 없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물건이 없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한국행 항공편 예약 현황을 검색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비즈니스석 예약률이 90%를 넘었어요. 대부분 반도체 관련 기업 임직원이었습니다. 모두 여기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리처드는 로비 반대편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허세야. 쇼라고. 진짜 물량이 없으면 이렇게 여유 부릴 리 없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만들죠. 그런데 지금 여기선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대기 의자에도 사람이 앉아 있었죠. 모두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시끄러웠어요. 저는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관세는 워싱턴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은 서울로 움직였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죠. 40층 높이의 타워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관세를 만드는 곳은 워싱턴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기다리는 곳은 여기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왜 다들 여기서 기다리지? 다음 날 아침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리처드가 넥타이를 고쳐맸어요. 오늘은 확실하게 못 박는다. 관세 카드 꺼내는 순간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가방 손잡이를 놓지 못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김도윤 50대 초반.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죠. 그 옆 박현수는 노트북만 응시했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말했어요. 시간이 없으니 직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미국은 관세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침묵. 박현수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관세는 자유입니다. 리처드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관세는 미국의 주권이죠. 부과하셔도 됩니다. 저는 펜을 쥐었습니다. 너무 쉽게 인정했어요. 항복인가? 아니면 박현수가 이어갔습니다. 다만 그 순간부터 메모리 가격은 정상이 아닐 겁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니까요. 그가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리처드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협박입니까? 김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박현수가 노트북을 돌렸어요. HBM 생산 일정표가 보였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무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라인은 이미 2년치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우선순위가 재조정됩니다. 리처드가 물었어요. 미국 기업들을 뒤로 미루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세 없는 국가가 먼저입니다. 시장 논리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리처드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밀어붙이려 했지만 밀 것이 없었습니다. 김도윤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관세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공급 공백은 존재 리스크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리처드가 전화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아니, 이건 협박이 아니라 구조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리처드는 몰랐습니다. 이 회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회의가 끝나고 30분 뒤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리처드에게 전화가 왔어요. 워싱턴이었죠. 저는 옆방에서 벽을 통해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대체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리포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손이 자꾸 멈췄죠.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이 강경합니다. 협상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었어요.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였어요. 새벽 2시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마이클 로웰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긴급. 엘리자베스 AI 확장 일정 전면 중단 결정됐습니다. 메모리 공급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백악관에 직접 보고 올라갑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쳐다봤어요. AI 일정 중단. 이건 뉴스가 될 겁니다. 주가가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구글이었어요. 데이터 센터 증설 보류.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확장 재검토. 메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관세는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지는 미국이 먼저 겪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처드에게 가야 했습니다. 노크했어요. 문이 열렸죠. 그는 면도도 안 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뭐야? 저는 말했어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일정이 멈췄어요. 그게 무슨 관세 때문이 아닙니다. 공급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리처드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문을 잡았어요. 리처드,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산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그럼 어쩌라고? 한국한테 무릎 꿇으라고?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마이클 로웰도 있었죠. 그는 화면 속에서 말했습니다. 관세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라인이 멈추면 정책도 소용없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어요. 그럼 한국 말대로 하자는 겁니까?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말대로가 아닙니다. 현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회의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없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었죠. 리처드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저는 호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관세는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지는 계산이 안 됩니다. 모두가 같은 답을 믿고 있었지만 그 답은 틀려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안이 왔어요. 김도윤이 직접 전화했죠. 회의 전에 공장부터 보시죠. 리처드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일단 봐라. 우리는 차를 탔습니다. 1시간을 달렸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거대한 단지가 보였죠. 담장이 끝이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신원 확인을 받았어요. 배지를 받고 안내를 따라 들어갔죠. 첫 번째 건물이었습니다. 클린룸.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온도, 습도, 압력 모든 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말이 없었죠.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이 라인은 HBM3 생산 라인입니다. 하루 가동량은 리처드가 끊었어요. 숫자는 됐습니다. 이게 비상 생산입니까? 안내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와 같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평소라고요? 미국 기술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93%입니다. 93? 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라인으로 이동했어요. 자동화 설비였죠. 로봇팔이 웨이퍼를 옮겼습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았어요. 정확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이 라인은 언제 완공됐습니까? 작년입니다. 벌써 풀가동입니까? 네. 완공 즉시 투입됐습니다. 리처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세 번째 구역이었습니다. 모니터링 센터였죠. 벽면 전체가 화면이었어요. 전 세계 공급망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고객사별 납품 일정, 물량, 운송 상태. 안내자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돌아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쇼는 손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일상이었어요. 우리가 있든 없든 이 라인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건물로 갔습니다. 연구동이었어요. 차세대 메모리 개발실이었죠. 젊은 연구원들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한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HBM4는 내년 양산 예정입니다. 이미 고객사 샘플 테스트 중이고요. 미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경쟁사는요? 아직 샘플 단계 못 갔습니다. 아직? 네.
질문이 끊겼습니다. 견학이 끝났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리처드는 창밖만 봤습니다. 미국 기술 담당자는 노트북을 열었다가 닫았죠. 저는 메모를 썼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미 답을 봤으니까. 호텔로 돌아온 저녁 리처드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엘리자베스. 네. 저건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우리가 늦은 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엘리자베스 박사 보고서 올려주십시오. 최종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은 강경하다? 아니었어요. 협상 여지가 없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관세는 종이지만 공급은 전기다. 제목이었어요. 본문을 썼습니다. 30페이지가 넘었죠. 숫자, 데이터, 현장 기록 모든 걸 넣었어요.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관세 부과 시 미국 산업이 먼저 멈춥니다.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틀 뒤 회의 소집 통보가 왔어요. 화상이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봤죠. 상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 대표들. 마이클 로웰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리처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관세를 즉시 부과해야. 마이클이 끊었어요. 리처드, 당신 말대로 하면 우리 라인이 멈춥니다. 그건 협박입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리처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겁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리처드, 이건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생존 문제입니다.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박사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결론에 동의합니다. 관세는 보류합니다. 리처드가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화면에서 그가 일어나는 게 보였죠. 이건 항복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리처드는 회의에서 나갔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어요. 방향이 바뀌었죠. 압박에서 협력으로. 일주일 뒤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미국과 한국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 관세 이야기는 없었어요. 사라졌습니다. 저는 덴마크 기자 라르스와 함께 후속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이번 건 기록해야 합니다. 제대로요. 어떻게요? 있는 그대로요. 한국이 싸우지 않고 이긴 방법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관세를 멈춘 칩.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이 왔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모두 후속 보도를 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협박한 거 아닌가? 아니다. 시장 논리를 말했을 뿐이다. 미국이 너무 늦게 움직였다. 이게 진짜 강한 거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저는 댓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한 달 뒤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협상이 아니었어요. 컨퍼런스였죠. 글로벌 반도체 포럼. 김도윤도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발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곳이 되려고 했을 뿐입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저도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김도윤과 짧게 대화했습니다. 박사님,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아셨습니까? 그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아니요. 다만 멈추지 않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웠습니다. 뭘 배우셨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강한 건 말이 아니라 구조라는 걸요.
귀국길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태평양이 보였죠. 메모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맞서 싸운 적이 없었다. 이미 필요한 나라가 되어 있었을 뿐이다. 관세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있지만 공급망을 쥔 나라를 이길 수는 없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세는 사라졌고 협력이라는 단어만 남았습니다. 리처드는 더 이상 회의에 나오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은 그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강한 건 소리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이었죠.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나라가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관세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있지만 공급망을 쥔 나라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잘해서 강해진 걸까요? 강해져야 해서 잘해진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